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은행 수의가 입은 것 같은 금색 단추가 달린 빳빳한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다. 빳빳하게 치켜세운 상의의 옷깃 위로는 억세 보이는 이중턱이 툭 붉어져 나와 있었고 수치 무성한 눈썹 아래로는 눈동자가 생기 넘치고 주의 깊은 눈빛을 내뿜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제 건의를 부리는 거죠. 사실은 5년 동안 그레고르가 돈 가져와서 식탁 위에 현금 깔아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티꺼웠겠어요. 말도 못하고. 드디어 복수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벌레가 됐네요. 아버지는 찬장 위에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몇 개 꺼내 주머니에 가득 채운 다음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사과들을 하나씩 던져댔다. 조그만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이리저리 나뒹굴며 서로 맞부딪혔다. 약하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미끄러지며 굴러떨어졌다. 반면에 바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다. 자리를 옮기면 깜짝 놀랄 만큼 믿을 수 없는 통증이 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레고르는 몸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마치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다는 기분과 모든 감각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만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들이 상징되는 첫 대목이에요. 이 사과가 나중에 그레고르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이 사과는 부패를 할 거고 곤충은요 껍질이 훼손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속은 그냥 체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를 밟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밟으면 뭔가 뼈가 박힌다던가 무슨 갈비 같은 이런 뼈다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마지막에 겉이 허물어지면 붕괴되거든요. 요게 이제 썩어가는 거죠. 이러냐죠. 왜 또 사과일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과였을까?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근데 왜 사과일까? 서양에서 사과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브의 사과. 사과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과. 예, 사과요. 오늘은 늦게 가셔야 돼요. 많잖아요, 양이. 변신은 사실 카프카의 유일한 중편소설에 해당하는 분량이라 일단은 한 파라그래프만, 이게 한 해석한과 한 덩어리만 읽고 좀 쉬었다 할게요. 변신은 카프카를 상징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한 가족의 소중한 아들이 어느 날 벌레로 변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렇다. 그레고르가 수많은 다리가 달린 징그러운 벌레로 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그로테스크한 공포영화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도 익숙한 말, 밥벌레로 연상하는 것이 변신이란 소설에 들어가는 첫 경인지도 모른다. 카프카 경우도 왜 아버지가 변호사 되라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보험회사 가면 좋아요? 연봉이거든요. 연봉이 세요, 그게. 프라하에서. 왜 의사가 돼요, 애들이? 연봉이 세잖아요. 월급이. 뭐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쵸?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밥벌레이다. 밥벌레예요? 범례 아니고 밥벌레? 진정한 밥벌레는요, 절망을 해야 돼요,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뻐꾸기 날리면은 밥벌레인데 벌레 취급 안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배가 들어와. 그러면 나름 일확천금을 할 수 있어. 이런 뻐을 날리면 벌레 취급은 안 해. 이 거짓말을 막 하면 되거든요. 아빠,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같지? 나 요새 이거 하고 있거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괜찮아. 희망을 주면. 근데 벌레로 딱 되면 끝이야, 상황 끝. 이 밥벌레다. 너는 밥벌레야! 라고 딱 하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거짓말해야 돼요. 취업을 못해도,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움츠러든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 요런 얘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내가 지금 잠깐 뭐 있죠? 1보 우테름, 2보 전진, 뭐 이런 고급스러운 후테이 멘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이 책을 하면 던지셔야 돼요. 이거 대학을, 이제 이번에 논문 못 쓸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 넌 언제 논문 쓰니? 딱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사학위 논문에 다 포함이 돼요.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박사 때 되면 또 말 바꾸면 돼요. 뭐 상관없어. 거짓말이 통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레가 되면 말도 못하고요. 끝난 거예요. 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한테 너는 벌레야! 라고 했었을 땐 절망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이 밥벌레야 화나서 하는 거지만 벌레라고 믿진 않아요. 요 바닥까지 갔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문제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렸거나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어떡할래요? 돌보실래요? 사과 안 던져요? 안 가둬놔요? 왜 가둬놔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치매 걸렸으면 어떡할래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난리거든요? 4살, 5살로 퇴행할 거고요. 똥 아무데나 쌀 거고요. 갇혀있다고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울부짖을 거고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가 걸렸어요. 요단강 건너신 거예요, 완전히. 다시 못 돌아오세요. 어떡할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고 그레고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벌레의 이미지로 자꾸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폐만 끼쳐요. 짐이에요. 예? 그 느낌에서 보시면 된다고요. 카프카의 변신은요. 카프카는 이 변신이라는 작품에서 가족이 뭔지라는 걸 가장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집을 떠날 것인가? 예? 홀로 살 것인가? 또 심지어는 이런 결정도 내려야 돼요.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든다라는 그 심각한 문제들.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실 수 있겠어요? 많죠. 벌레의 경우 많죠. 그쵸? 노숙자 되고 그쵸? 남편이 노숙자. 예전에 IMF 때 기억 안 나요? 이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4개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가족들이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혼을 했어요. 다.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노숙자 생활을 해요. 초기에는 부인이 왔었어요. 서울역 근처에. 용돈이라도 좀 찔러주고. 그러다 이사가요. 연락 끝. 많아요. 주변에. 노숙자들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바퀴벌레 같단 말이에요. 벌레들 같단 말이에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분들. 저 인터뷰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 막 절절해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이 왔었대요. 그 다음에 좀 바쁜 일이 생겼대요.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오다가 1년 지나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죠. 집 근처를. 없어요. 이사 갔어. 법적으로 또 깔끔해. 이혼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우리한테 카프카가 왜 요새 읽히냐면 변신이 왜 새롭게 읽혀야 되냐면 옛날엔 100% 고용이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대학만 나면 다 취업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다 취업했으니까 일자리가 막 경제개발하느라고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레들이 많잖아요. 벌레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너저분하게 얘기할 돈이 한때는 집이 잘 돌고 부유하고 이럴 땐 모르죠. 화목해 보이죠. 같이 외식도 가죠. 그거 말고 무언가 압박감들 아시잖아요. 직감하시지 않아요? 집에서 무슨 내 밥 먹는 거에 일정 정도의 도움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모르겠어요. 아, 괜찮다. 몸만 튼튼해다오. 그거 참, 몸만 튼튼한 벌레 보셨어요? 심지어 오래 살 것 같아. 몸도 튼튼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 벌레를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예. 그레고르가 지방 경제를 책임졌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밥벌레였다면 이제 그레고르가 밥벌레가 된 것이다. 여기서 가족에 대해 카프카가 얼마나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그에게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기보다 엄연한 경제 메커니즘을 가진 작은 사회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과거처럼 자족적인 경제적 독립성을 갖출 수가 없다. 그래서 가족 성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외부로 나가 돈을 벌어야만 간신히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가족이다. 결국 가족 성원 중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의 문제는 누가 외부에서 돈을 수급해오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사람, 아니 정확히 헤게모니를 가졌다가 상실한 사람이 바로 밥벌레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아버지가 벌레로 변신했다가 지금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했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소설은 일종의 윤회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벌레가 되면서 펼쳐지는 그레고르의 내면은 이미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두 느꼈던 것이니까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벌레가 되고 또 누군가는 다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벌레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란 구조 자체는 우리를 비웃는 듯이 항상성을 유지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집안이 붕괴된 것 같죠?
처음에 정서적 문제 때문에 그 집을 방을 안 치울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방이 하나 더 늘었는 것을 내가 들어가고 내 자리를 아이들한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재편돼요. 다 그런 식으로 차갑게. 조롱이에요, 조롱. 가족에 대한 조롱. 견뎌보셔야 돼요. 지금은 좋다 이러지 말고요. 좋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레고르처럼 벌레가 됐을 때 더 이상 돈도 못 벌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벌레가 된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레고르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집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나마 쟤도 가만히 보니 로또라도 사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있는 거예요. 로또라도 사세요. 그러면 밥벌레로 얘기하기가 좀 까다롭죠. 한번 대박 나면 그냥 인생 뒤집어지니까. 예? 요게 가족이에요. 사랑이라는 이야기 탈출구이겠지만 그래 카프카는 바닥까지 있어요.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 사치스럽고 멀다, 그쵸? 근데 사랑이 더 필요하죠. 이게 카프카의 문학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랑해봐요. 이 상태에서 사랑이 뭐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게 뭐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카프카의 무서움이란 말이에요.